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환경기능사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과 어찌 보면 저와 처음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환경기능사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보통 제가 오리엔테이션 그러면 뭐 제가가 아니고 여러분들 뭐 어디 가셔도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하면은 이거 뭐 그냥 안 들어도 되잖아. 그냥 바로 본강의부터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오리엔테이션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환경기능사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이런 것들 꼭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는데 하는 내용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는 방법까지 이 환경기능사 준비하는 데에 모든 정보들을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에 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항상 이 아쉬운 소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잘 들어주시는 분들만 들어요. 오리엔테이션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백날 얘기해도 이 얘기를 못 들으시고 잘 들으시는 분들은 맨날 이 아쉬운 소리를 들으시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환경기능사 오리엔테이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능사를 준비한다고 하시면 누구나 들어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환경기능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제 미래에 환경기능사가 돼야 됩니다. 그죠? 돼야만 해요. 여러분들 그 상황들을 제가 여러 수험생분들을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취득을 하시냐면 세 분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우리 10대이신데 특성화고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화공 전공이라든지 또는 화공 환경을 같이 묶어가든지 아니면 보건이라든지 또는 분석 계열이라든지 이런 특성화고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 기능사 자격증 하나 따고 싶은데 그때 환경 쪽으로 어느 정도 커리어를 딱 만들고 싶은 스펙을 만들고 싶을 때 도전하기 좋은 게 환경기능사죠. 이런 분들이 첫 번째로 많이 도전하시는 유형이고, 자, 두 번째는 내가 직장 다니는데 내가 환경을 전공을 안 했었어요. 비전공. 내가 비전공인데 뭐 문과예요. 선생님 저 영문학과인데요. 저 중국어인데요. 저 경제인데요. 경영인데요. 전혀 뭐 과학하고 수학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그러신 분들이 어찌다 보니까 직장에 왔는데 이 직장에서 환경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전문인이 필요하면은 이제 당신 전문가입니까? 라고 이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에 가장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게 환경기능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은퇴 후에 특히나 제가 이제 출강도 많이 가는데요. 뭐 상하수도 협회라든지 아니면 경찰 공무원분들, 소방 공무원분들, 여러 공무원분들 계시죠. 그 다음에 기타 뭐 교직원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이제 은퇴 후에 내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는 내가 공무원이었던 뭐 직장을 뭐 30년 이상 다녔는데 그때는 정년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이 기술 계통에서는 내 육체만 허락을 한다면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런 메리트 때문에 은퇴 후에 환경기능사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 말고 또 뭐 전공자분들 중에서도 첫 단추를 끼는 입장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취득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기능사라는 자격증을 도전할 때 굉장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뭐 전문 용어들을 내가 접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지금 기초 수학이랑 기초 과학도 지금 다 까먹은 상황이에요. 근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괜찮다. 너무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가 10대서부터 가장 많이 수강을 해주신 분들 중에 60대 후반까지 전부 다 합격을 시켜드렸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오는 계산 문제, 과학적인 지식 같은 것들도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 또는 중학교 한 1학년 수준? 그러니까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정도.
저는 이제 난이도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어느 정도 난이도냐? 계산 문제 어느 정도 어렵냐? 여러분도 혹시 젓가락질 잘 하시나요? 젓가락질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맘먹고 나 젓가락질 좀 제대로 좀 이제 해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했으면 보통 한 며칠 정도 걸리시냐면 빠르신 분들은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한 3, 4일부터는 편안하게 드시고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면은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이제 잘 됩니다.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내가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정말 2, 3일 만에 모든 계산 문제 다 풀 수 있는 실력의 배양이 되고요. 좀 내가 슬렁슬렁 어쩌다 되겠지 해서 계산 문제 풀다 보면 일주일 만에 해결되는 게 이 환경기능사 속에 들어있는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시는데 왜 이 질문을 제가 처음에 던지냐?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환경기능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 환경기능사의 소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 소양을 갖추고 있게끔 이 시험은 만들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환경기능사 시험에서는 자, 환경기능사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지식은 아셔야죠 라는 것들을 시험에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환경기능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기능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하고서 봤더니 환경오염에 대한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이 오염이 어떤 상태일지 보는 거예요. 폐수가 나왔는데 그냥 폐수다 이러면 일반인이죠. 근데 폐수가 나왔는데 야, 저기는 중금속이 오염됐겠는데 저기는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갔고 이거 이제 나중에 녹조 또는 바닷물로 들어가면 적조 유발하겠는데 이런 환경오염의 지식을 통해서 오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판단한 지표를 정확하게 이제 정량 정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정량 분석이라는 거는 얼마나 오염이 됐냐는 거예요. 네가 1만큼 오염됐니, 10만큼 오염됐니, 100만큼 오염됐니를 확인을 하고 정성 분석, 정성은 성분을 분석하는 거죠. 네가 중금속 오염인 것 같은데 납에 오염된 건지 수은에 오염된 건지 카드뮴에 오염된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량과 정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오염의 정도를 산출을 하고 산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목표치를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야? 환경 법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오염이 됐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규 기준으로는 30 이하로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얼마만큼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70만큼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70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방지 시설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폐수에 오염물질이 나왔으면 폐수 오염 처리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대기 오염 물질이 100만큼 나오는데 30으로 줄여야 된다고 하면 역시나 대기 오염 방지 시설, 뭐 집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유해가스 처리 장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기타 폐기물이 오염 정도를 초과했다. 그러면 폐기물을 잘 자원화할 수 있는 에너지화 돌릴 수 있는 또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환경기능사에서는 사실은 시공과 설계에 대한 능력은 그렇게 많이 보진 않고 운전,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봐요. 그래서 어떤 오염 상태인지 알고 있니? 그럼 이 방지시설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거를 알고 들어가면 내가 공부할 때 요거 당연히 중요하겠구나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염을 정화하고 그리고 오염이 되지 않게끔 미리 사전 예방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사람이 환경기능사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환경기능사는 오염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오염 상태를 판단하고 그걸 정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정량 정석 어떤 물질인지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환경 법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이 방지 시설을 갖다가 설계, 시공, 운영, 운전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환경을 정화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포인트에 둬야 되는 건 뭐냐? 그렇죠. 딱 이제 똑똑똑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오염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화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오염을 정화할 수 있지? 그런 운영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소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를 평가하기 위해 이러한 과목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 보니까 첫 번째, 대기오염 방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지식과 대기오염 물질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을 정화해야 되는데 정화할 때 그 시설을 운전할 수 있는 간단한 지식들 여기서 물어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매체만 바뀝니다. 폐수를 또는 하수를 또는 오염된 물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 정화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겠죠. 물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물어보겠죠.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소음도 마찬가지.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과목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물론 뭐 여기 토양도 들어가고 자연 생태도 다 들어가야 전체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파트로 이제 들어가면은 점점 뭐랑 가까워지냐면 환경공학이다라기보다 약간 생태 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경공학이라는 거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환경공학이라는 거, 환경공학에 여러분들은 아주 입문 자격증에 지금 오셨으니까 환경공학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환경공학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어디다 이용하는 거냐면, 과학 지식을 어디다 이용하냐면 오염을 갖다가 정화하고 관리하는데 이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이 학문이 바로 환경공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과학적 지식 이거 다 알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유명한 화학자분, 유명한 수학자분, 유명한 물리학자분이 정립해 놓은 이론을 갖다가 그거를 내가 실용적으로 오염을 정화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으로 도입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뭐 화학과 수학과처럼 막 유도하고 계산 막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와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대입해서 어느 정도 오염 정화하면 되겠다, 얼마 수치로 운전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토양하고 생태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생태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관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처음에 시설을 시공할 때 계획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계획이 들어가면 너무 옆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공부할 양이 쓸데없이 요거하고는 다르게 많아지기 때문에 요 과목들은 빼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저의 추측이고요. 그래서 4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폐수 처리, 폐기물 처리, 소음 진동 방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개요인데, 요거는 이제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시험 형태.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면 요거 1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보셔야 되는 이런 복합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실기 시험은 용존산소 분석 한 가지 항목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요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필기예요. 그죠? 필기를 붙어야 됩니다. 왜냐? 필기는 합격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기능사 자격증보다 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필기 붙기가 어려운 것이지, 실기로 가면 합격률이 쭉 올라가요.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실기가 그만큼 쉽다라는 얘기. 쉬운 것도 있고 절박함도 더 생기죠. 야, 나 이거 필기 붙었는데 한 번에 끝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갖고 빨리빨리 또 실기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 숫자적인 것만 봐도 실기가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필기라는 관문을 넘는 거, 그걸 아는 거고. 자, 과목은 4가지 설명드렸고, 문항수는 대기가 총 60문항인데 대기 오염 방지가 15문제, 폐수가 20, 폐기물이 20, 소음 진동이 5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 필기, 실기 동일합니다. 필기도 60점부터 합격이고요. 실기도 60점부터 합격이에요. 자,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 사지선답니다. 우리 찍기가 가능해요. 아주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죠. 자, 응시자는 보통 한 연에 5천에서 6천여 명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졌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요자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환경시설은 크게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해갖고 그
처리하는 오염물질의 양별로 이렇게 종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1종이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2종이 그거보다는 좀 적은, 3종이 그거보다 또 적은, 4종은 그거보다 또 적은, 5종은 그거보다 또 적은인데, 자, 문제가 뭐냐면 1종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환경기사 한 분이 있어야지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 자격증이 좋은 게 법적으로 취업이 보장되는 거예요. 기사만 있으면. 기사 있는 사람 무조건 뽑아야 돼. 일종 너 오염물질 많이 배출하니까 환경기사 무조건 한 명 있어야 돼. 그런 거고. 자, 2종 사업장에는 요거보다 적게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여기는 산업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사는 이제 4년제 대학교 나오시거나 또는 경력을 4년 이상 쌓은 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이 주어져요. 그때 이제 합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산업기사는 전문대 나오시거나 또는 4년제 대학교에서 2년 이상 수료를 하거나 또는 경력을 2년 이상 쌓으면 산업기사 응시 조건이 됩니다. 그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종 사업장이 요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환경기능사,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기능사가 있으면 3종 사업장부터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1년 경력 쌓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무슨 응시 자격이 주어지냐면, 나 환경 관련해서 전문대 안 나왔는데요? 대학교 2학년 수료 안 했는데요? 그래도 환경기능사 취득하고 취득 후에 1년 경력 쌓으면 이제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따고 또 1년 경력 쌓으면 기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고, 어쨌든 법적으로 3종 사업장에서는 환경기능사가 꼭 있어야 된다. 아니면 경력 2년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환경기능사만 따면 여러분들 환경 경력 2년 이상 사람하고 법적으로는 동등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업장은 보면은 이 정도 뭐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엄청 큰 1종 사업장 아니면은 좀 소형을 취급하는 3종이에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3종 사업장에서 굳이 산업기사 월급 더 주면서 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기능사 월급 차이도 별로 안 나게 됩니다. 이게 시장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래서 환경기능사의 이 업체마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응시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 비전이 매우 좋다라는 거. 자, 요 정도로 좀 시험 개요는 좀 정리를 하고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죠. 내가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아니고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시험 대비는 이렇게 합니다. 필기가 관건이에요. 필기에 아주 힘을 잘 쏟아 주셔야 되는데요. 필기 그럼 어느 과목에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요. 저 한 달, 두 달밖에 없고, 선생님 저 일하면서 공부해야 돼서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공부를 못해요. 저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은데 제가 해결 드립니다. 자, 필기는 아까 4과목 있다고 그랬어요. 1과목, 2과목이 핵심입니다. 1과목, 2과목 뭐였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대기, 패스처리. 대기, 패스처리. 몇 문제였냐면 대기 15문제, 패스처리 20문제.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니 요게 지금 15, 20인데 아니 문항수만 보면 선생님 당연히 폐수하고 폐기물을 공부해야 이것만 봐도 40점이라 우리가 합격 점수 60점이라고 했을 때는 몇 문항부터 합격이냐면 36문항부터 합격이거든요. 35는 이제 불합격이고, 그럼 이거 2개만 잘해놔도 거의 30개 이상 맞출 것이고 나머지 찍어갖고 6개 넘어가면은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대기오염 물질 있죠? 대기오염 방지 있죠? 그 다음에 이 과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폐수 처리. 자, 우리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는 자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겨가지고 수거 차량에 수거가 돼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부분이 재활용하는 것도 그건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소각장으로 갑니다. 아니면 매립장으로 가요. 소각장, 매립장으로 가는데, 자, 소각을 한다, 연소를 한다. 불을 지피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냐면 가스예요, 가스. 그게 폐기물을 태운다고 했을 땐 좋은 가스가 나올 거야, 안 좋은 가스가 나올 거야? 안 좋은 가스. 그 안 좋은 가스를 처리하는 기술, 대기오염 방지예요. 그러면
우리 뒤에 20문항이나 되는 폐기물 안에 들어있는 이 카테고리에 소각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소각이라는 파트는 대기오염 파트랑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그냥 다 100%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소각의 모든 것들은 대기오염 방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계산식부터 여러 개념, 그다음에 소각 시설까지 여러 가지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폐기물 파트 여러 가지 중에 소각 파트는 대기랑 완전하게 겹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폐수 처리에서 폐수를 처리해요. 하수 처리장, 상수 처리장 또는 뭐 빗물 펌프장 여러 가지 물을 처리하는 공정에서 꼭 이제 쓰레기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걸 갖다 우리가 물찌꺼기, 슬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에서 나오는 그런 침전물들, 협잡물들, 부유물들 걔네들을 쭉 가라앉혀 갖고 따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슬러지 뭐냐면 이 슬러지가 얘도 쓰레기 덩어리예요. 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파트에 슬러지 처리 파트 들어가냐? 100% 다 들어갑니다. 100%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슬러지. 자, 그렇기 때문에 벌써 대기에서 공부하는 거, 폐수 처리에서 공부하는 거 100% 다 겹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풀게 되는 계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대기하고 폐수 처리에서 우리가 배운 계산 문제를 푸는 요령으로 그대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거의 90% 이상. 그렇다고 치면은 벌써 이 두 과목만 해도 폐기물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예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폐기물만의 고유의 지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폐기물 수거를 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폐기물을 분석하는 요령이라든지 뭐 폐기물을 여러 가지 그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는 1과목, 2과목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대기오염 방지, 폐수 처리. 대부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1, 2과목에서 굉장한 좌절감을 맛보세요. 왜냐하면 야, 내가 이러려고 환경기능서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처음 보는 기호, 단어, 예를 들면 갑자기 COD 뭐 이런 거, COD 이런 거, BOD 이런 거 나오고 COD 이런 거 나와버리고 뭐 TOC가 어쩌니 나와버리고 뭐 폼알데하이드가 어쩌니 뭐 이렇게 나와버려요.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거 취업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갖고 승진해야 돼? 여러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거요 들여다보면요 그러니까 설명만 좀 들어보면 금방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1, 2과목에 많은 게 계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좌절을 하시고 야, 나 그냥 외워갖고 붙는 것만 할래. 단답으로 이거 답이네. 이거 답이네. 뭐 폐기물 관련해서 유해 폐기물의 국제 이동 금지를 하는 협약은 무엇인가? 이거 바젤 협약이구나. 바젤 협약. 유해 폐기물 이동 금지 바젤 협약. 이런 것만 외워갖고 시험 봐야지. 하고선 시험 보면 어떻게 되시냐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미리 이런 절차를 밟지 않게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60문제 중에 정말 안타깝게 다 외웠는데 달달달 다 외웠는데 계산 문제 다 하나도 못 풀고 30문제에서 34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탈락을 하세요. 제가 36문제 해야 합격이라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다 외웠는데 안 나와요, 점수가. 왜냐?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아주 구석탱이에 있는 부분까지 외워야 맞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 계산 문제들이 여기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라는 장벽을 내가 뛰어넘지 않고 그냥 외워서 가겠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환경기능사를 응시하는 세 분, 특성화고분들, 직장인인데 내가 비전공자, 완전히 환경, 과학, 수학을 접해보진 않으신 분들, 은퇴 후에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특히나 정말 이 과정을 이 전철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랑 같이 아까 제가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노력만 있으면 모든 계산 문제 다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계산 문제가 해결됐다. 저 36문제라는 거는 너무나 쉽게 다 넘어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후기를 한번 보시면 비전공자분들이 결국 계산 문제를 넘었을 때 거기서 환희에서 나오는 그런 합격 후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수가 걱정했는데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1, 2과목 알겠습니다. 좀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공학적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제가 이거 지금 한 달 공부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에 공학적 사고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예를 들어 우리가 녹조 문제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녹조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이거 녹조 라떼입니다. 와, 이거 녹조가 이렇게 라떼처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라떼가 우리 색깔이 이렇게 진한데 뭐 녹차 라떼 이런 것도 있고 막 초록색으로 막 색깔이 이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마치 이걸 풍자해버린 거죠. 녹조 때문에 어떤 저수지에 어떤 호수에 물이 완전히 초록색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마치 그린티 라떼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질이 악화가 됐다라는 걸 풍자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막 모으는 거죠. 사람들의 의견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거 녹조 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하면서 의견을 모아갖고 이게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떤 방법의 접근이냐면 저는 좀 문과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어떤 사고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냐면 저는 낭만적인 사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데 왜 이렇게 비교를 드리냐면 적어도 환경기능사를 공부할 때는 이런 생각으로 내가 문제 해결을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생각은 이제 지우셔야 돼. 잠시 없애버리셔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환경공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학적인 사고. 자, 부영양화, 녹조 문제다. 부영양화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조라는 게 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뭔데? 조류인데 조류가 뭐야? 식물성 플랑크톤이야. 그래? 그래, 그 물속에 있겠네. 네, 물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그 중에 좀 녹색 계열을 띠는 녹색이랑 파란색 계열을 띠는 그런 조류들을 갖다가 다 합쳐져서 녹조류라고 얘기를 해. 그럼 녹조는 뭔데? 그 녹색 조류들이 아주 많이 증식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조류가 왜 증식했어? 조류가 좋아하는 애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식물을 잘 자라게 하려면은 어떤 걸 하냐면 기본적으로 물, 그죠? 그 다음에 충분한 햇빛, 그죠? 그 다음에 충분한 뭐 있어야 돼요? 충분한 이산화탄소 있어야죠, 그죠? 이게 이제 광합성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있는데 자, 혹시나 이 대답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뭐였냐면 바로 그렇죠, 비료. 우리 혹시나 농사를 지어 보셨거나 농사일을 한번 도와줘 보셨던 분들은 이런 단어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비료 중에 임산비료다, 질산질비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표지에, 비료 포대 표지에. 왜 인과 질산일까요? 질소일까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화학기호로 P라고 그러고 질소는 N이라고 하는데 왜 이걸까요? N과 P를 식물은 매우 좋아하고 N과 P가 있을 때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그래서 비료를 집어넣으면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이 녹색 조류들도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N과 P가 유입이 되면 엄청나게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과 P가 많이 유입이 된 NP를 갖다가 영양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양물질이 아주 많이 유입이 된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녹조 문제 생겼네. 저 왜 그런 거야? 부영양화 때문에 대부분 그래. 부영양화? NP가 많이 들어오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럼 NP를 줄여야지. NP 어떻게 줄이는데? NP가 자꾸 이 저수지에 유입이 되는데 NP가 많이 들은 성분 중에 N은 보통 많이 들은 게 분뇨에서 이 N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P는 보통 세척하는 이런 세제라든지 또는 뭐 샴푸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대. 그러면 분뇨가 들어오는 거를 억제를 하든 분뇨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오면 여기에 방지 시설을 둬갖고
분뇨를 한번 정화해서 이 저수지에 유입을 시키든, 세제도 마찬가지죠. 억제를 하든 정화를 하든 이런 식으로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 공학적 사고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딱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그럼 그 가장 큰 인자, 그 요인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거. 요게 이제 공학적 사고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배양해요? 그 능력을? 이제 저와 같이 하시면 모든 문제들은, 모든 이론 해설들을 제가 공학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게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쭉쭉쭉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학적 사고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대교염 방지, 폐수 처리, 이거를 공학적 사고를 통해서 아주 잘 탄탄하게 만들어서 폐기물 처리까지 쉽게 극복을 하고, 소음 진동 방지는 아까 몇 문제라고 했냐면 5문제인데 제가 요거를 양을 줄여서 최소한 3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드리고, 나머지 2문제는 막 CBT 모의고사 그다음에 기출문제 쭉쭉쭉 풀다 보면은 내가 더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3문제만 맞춰도 충분히 나머지 문제로 합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자격증 시험에 이제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돼요. 자,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 집중력이 지금 떨어질 시간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2부에서 바로 자격증 준비라고 하면 필기시험 특히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